트럼프 2기라는 새로운 게임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의 과제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트럼프 취임 특집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김영배 의원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트럼프 취임식 다녀오셨죠?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여야 외통위위원 7명이 함께 초당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아까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는데 티켓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못 쓴 티켓입니다. 갑자기 한파로 인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그냥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예. 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춥긴 했어도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가셔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네. 좀 뒤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is back. 트럼프가 뭐 당선된 거는 이제 꽤 됐고 2달이 넘었고요. 트럼프 취임식을 일단 보시면서 총평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이 이미 나왔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총평 우리 일단 홍현익 원장님부터. 예. 네. 미국은 뭐 여느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 대외 전략의 주축이 한미동맹이고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 특징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 세계 최강국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나올 취임사는 모름지기 인류가 처한 공동의 과제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게 제시되리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물론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트럼프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은 기대에 부응한 게 제가 생각하는 기대에 부응한 게 미국의 고민만 잔뜩 구체적인 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국에서 200개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로 오히려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첫 마디가 미국이 쇠퇴기가 지나고 이제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서글프고요. 사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데 저는 미국이 진짜로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존경받고 그리고 그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잘 인도해는 그런 주도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데 내 문제가 심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더라도 난 해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이 들기보다 두려움을 전 세계에 주는 그런 취임사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러웠다. 알겠습니다. 예,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도덕적 지도력.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까 저도 뭐 홍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여유가 있을 땐 세계 GDP의 4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5% 못 미치거든요. 그래도 강자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25%가 아니라 내려가는 25%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우회 폭동 주동자들을 사면했잖아요. 예. 입법권을 짓밟은. 그리고 그린란드 덴마크령인데 덴마크 자기 동맹이거든요. 동맹의 영토를 군사적 개입까지 얘기하고 관세 정책 관세를 경제에 일으킬 수 있으면 모두가 그걸 썼죠. 그 카드를.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는 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미국의 쇠락을 더 부재질 거다. 왜냐? 동맹들의 신뢰를 지금 통째로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버리는 거거든요. 바이든은 마지막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는 미국의 비명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미국의 비명이다. 비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명 비명 그 비명이 아니라 스크림. 위험한 발언이네. 위험한 발언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트럼피즘이 탄생하는 건 거대한 지구촌의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안정적인 질서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다극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무극화 이런 스트롱맨들이 설치거든요. 예. 극우, 우경화. 그렇기 때문에
참 불편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혹평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가 너무 세고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 김영배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실주의 시대의 왕의 귀환이구나 대관식을 했구나라는 점을 저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예. 선두주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자유주의, 이상주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님들 잘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국제정치학에는 자유주의 이론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연대, 인권 뭐 이렇게 세계적인 자유무역 이런 거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현실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현실주의의 전제는 이 세상은 정글이고 모두가 자기의 생존을 전제로 각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학으로 보면 홉스 개념이죠. 예. 인간의 생존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존이 전제된 조건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딱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 연구소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프레드 예. 플라이츠 부소장이 쓴 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에 지난 30년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가 더 불안정해졌고 오히려 더 전쟁은 많아졌고 미국이 쓸데없이 온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면서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즉 국내의 노동자들이나 국내에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을 쓰질 않고 우크라이나만 해도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 이후로 맹렬하게 비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의 재원을 수백조 이상 수천조 가까운 돈을 낭비해가면서 전 세계를 오히려 더 불행에 빠뜨렸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세상에 있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며칠 사이에 보니까 러시아하고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하자고 푸틴한테 얘기했을 때 예전에 푸틴이 굉장히 좋아했다. 중국도 아마 그때 이제 핵무기 줄이자고 내가 대통령이 계속 했으면 지금 중국도 따라왔을 거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은 평화로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도 아마 조만간 종전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봤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점에서 위험과 동시에 기회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저는 아주 잘 봐야 될 것 같다. 예, 그 생각했습니다.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요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취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북핵 얘기는 저희가 따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말고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 주목했던 거 어떤 게 있으셨는지 홍 원장님부터. 네. 예. 다른 건 대부분 다 이제 예상이 되는 게 그 미국 국민들 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 감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관세 매기겠다. 그런데 관세 매기는 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처음부터 그냥 내리치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캐나다와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월 1일부터 25% 예. 매긴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인데 예. 중국에 대해서 60% 매기면 우리한테는 제일 심각한 게 그거고 보편 관세 10% 20% 매기면 그건 바로 우리한테도 매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중국한테 60%. 근데 중국도 10% 정도 매긴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도 사실 트럼프의 그런 그 엄포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가 상당히 지금 환호하는 모습에 우리 금융시장을 봐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최악은 아닌데 제가 경악스럽게 느꼈던 거는 트럼프가 예상 밖에
1890년대에 있었던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세계의 선두주자고 뭐 모범국이고 뭐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세계의 맹주지만 맥킨리 대통령은 이 사람이 남북전쟁 끝내고 미국의 전 영토를 완정한 다음에 이 세계의 팽창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모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테면 스페인이 그 중남미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서 전쟁을 위조된 방식으로 전쟁을 야기해서 스페인을 꺾고 푸에르토리코를 영유하고 필리핀을 뺐고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 제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국주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맥킨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근데 맥킨리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킨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관세라는 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관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인류 사회에 엄청난 그 위해를 가져온 겁니다. 혹시 킨들버거 트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노벨 아마 경제학상 받았는지 그럴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뭐냐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왜 대공황이 났느냐. 미국이 1차 대전 끝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서 이를테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평화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그런 걸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관세를 50%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나치즘을 낳고 그다음에 파시즘을 낳다. 그거를 킨들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예. 지금 미국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근데 그것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엄청 좋고 작년에 미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나라가 자기 보호주의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전 세계에 지금 조금이라도 경제가 살아나가려 하는 와중에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아마 현실로 돌아와서 관세 매기고 보편 관세 10% 20% 매기는 것만큼은 안 했으면 또 중국에 대해서도 60% 매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엄포에 그치고 한 10%나 20%에 그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예전에 대공황 시절처럼 서로 보호무역주의 관세 계속 올리다가 경제가 지금 깊은 침체에 빠질 거를 우려를 하셨네요.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선두에 있는 초강대국이 관세를 그렇게 고관세를 매기면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IMF나 IBRD 이런 데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어요. 예. 근데 또 엄청 세게 얘기했다가 또 살짝 낮춘 거 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전략을 트럼프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은데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흥분이요? 네, 흥분해 있었던 것 같고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명백한 운명. 예, 서부개척 시대에 거의 있었던. 거의 패권. 도덕주의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주의로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전문가인 트럼프가 경제보다는 오히려 안보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럼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것도 다 이 멕시코, 캐나다도 사실은 펜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 김정은 이런 걸 보면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자기 경제 정책의 모순을. 관세를 올리면 역관세가 있고 관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예. 두 번째 보조금을 줄이면은 누가 기업이 들어가나요?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없는데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이 보조금 준다고 그랬던 건 안 준다면서요. 그다음 이민자 내쫓는다. 그럼 저임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 상호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은 알고 있다. 대선을 위해서 미국의 이 경제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그게 크게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쪽 외교 안보 이런 어떤 미국의 패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들었을 때 아까 오늘 전율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저게 취임식에 나올 말인가 미국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예,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해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뭐 물론 그 전임 정부 76개 행정명령을 폐기시키는 걸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쪽 국경, 그러니까 멕시코 쪽의 국경을 봉쇄하고 이제 군대까지 파견하는 그게 첫 번째 중점이었고 두 번째 중점은 에너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는 또 뭐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위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예. 이제 낮추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쓰고 특히나 가스가 그러니까 이 오일 가격을 내리면은 러시아가 결국에는 팔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못할 거다. 전쟁을 중단시킬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요 두 가지에 딱 집중하는 걸 보고 아하 금방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를 주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자기가 실질적 임기가 2년이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지난번 때보다도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거든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쏟아부으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사람들에게 바로 피부에 미국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게 이 국경 문제하고 이민 문제죠. 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가격 문제. 예. 여기에 집중하는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협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홍익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반 관세를 그렇게 무리하게 당장 한 번에 때리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그 카드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맥시마이즈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 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높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석유를 많이 또 개발을 해서 원래 환경론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지만은 석유를 좀 가격을 내려서 좀 물가를 끌어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가 좀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초상화를 앤드류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걸었다고. 근데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포퓰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했고 또 이제 그 원주민들 미국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카들을 이제 상당히 이주시켜가지고 그거가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본인하고 닮은 꼴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딱 걸었다라는 걸 보고 노선이 확실하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북핵 문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속보는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얘기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일날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핵,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홍현익 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실상 가진 거 아니냐. 근데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어요. 예. 이건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왜 그 얘기를 자꾸 할까? 또 그 사람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인적인 요소는 다 갖춰놨어요. 알렉스 웡 그 대북 정책 특별 부대표 왕년에 김정은 만났을 때 준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NSC 그 부실장으로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윌리엄 보 샌더슨 이 사람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한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 더 높은 자리에 갖다 앉혀놨고 그다음에 그레넬이라고 국무장관을 지명할 만한 아주 측근인데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담당 특사로 지명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진영은 다 갖춰놨어요. 그렇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사가 가 있어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김정은을 만나고도 싶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다. 그럼 푸틴한테 좀 있으면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겠는데 일단은 압박을 가해봤죠. 압박을 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을 끌어내려고는 하는데 초조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과거에는 을이었는데 갑이 돼 버렸어요. 아, 지금 갑인가요? 갑이 당연히 갑이 됐어요. 지금 2018년 19년만 해도 을이었는데 지금 갑이 된 이유가 이제는 핵무기를 30개 이상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진 걸 어떡하겠어요. 더군다나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거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병해가지고 1년에 3조 원을 벌어들여요. 3조 원이라는 건 1년 북한의 수출액이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 안 해도 돼요. 제재 같은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형편이 됐어요. 예. 북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배짱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김정은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나를 만나면 너가 안보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렇지만 그건 만나봐야 내가 결정해 주니까 너 생각을 바꿔서 나와라. 그런 거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진영은 다 갖춰놓고. 그리고 아마 참모진이나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북미 간의 물밑에서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벌써요? 러시아에서 철군이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북한군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되잖아요. 지금 압박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푸틴이 전쟁을 빨리 안 끝나면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한테도 인센티브도 주고 압박도 가하고 김정은한테도 이렇게 압박도 가하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트럼프 만나봐야 뭐 비핵화할 수는 없으니까 핵을 묵인만 해줘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무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개발 안 하고 과거에 있던 핵무기 한 30개는 문제 삼지 않아주는 거. 예. 그것만 해도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고 주한미군 조금 감축해 준다든지 그런 것 해서 엮어서 트럼프는 뭘 내세울 수 있냐. 아, 내가 한반도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켰다. 핵 문제를 해결은 못했지만 어차피 해결 못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악화되는 상황인데 이걸 중단시키고 조금이라도 평화를 진전시켰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으로 가려는 그런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전에 제가 박사님하고 또 예전에 그 1차 이제 막 그 트럼프랑 김정은 만날 때, 싱가포르 때. 하노이 싱가포르 때 막 같이 방송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도 나요. 네. 그때는 오히려 되게 신중하셨더라고. 남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조금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그때 보셔서 제가 나중에 깨지고 보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그 냉철한 시각으로 보실 때 이게 잘 될까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어디 가서. 오늘 이 결이 세 분이 너무 같아갖고 걱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홍 선배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예. 김정은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북한의 원화 달러 비율이 보통 1달러에 8,400~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어요. 3만 원, 4만 원까지 갔었어요. 러시아에서 달러가 들어온다면 그럴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루브라 결제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나 루브라가 들어오는 러시아에 간 노동자들도 루브라로 돈 받고 이걸 주말에 나와서 달러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이지만 북러가 그렇게 밀착하는데 북중 교역이 북한 교역 전체의 98.3%예요. 북중이요? 북중이에요. 예. 러시아는 1%도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군사협력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20일, 23일 했거든요. 김정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지난해 초에 얘기했던 1월에 얘기했던 헌법 개정, 영토 북한만 규정에 통일민족 개정 삭제에 그것도 했다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입니다. 혼돈. 북러 밀착하니까 북중 더 나빠져요. 단둥에 보통 무역대표부 인원이 한 500명 나와 있거든요. 많을 때 보통 한 400명. 근데 지금 150명도 안 돼요. 다 귀환시켰고 러시아로 보낸다는데 이거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넉넉하지 않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가 이번에 뉴클리어 파워에 화들짝 놀라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놀랄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트럼프가 입만 열면 일기 때부터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나는 사이가 좋다 그랬거든요. 핵을 가진 나쁜 짓을 했으니 요놈의 회초리를 때려서 핵을 뺏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핵을 가진 쟤와 잘 지내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북한 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노이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미 핵 동결 핵 군축이었습니다. 네. 왜냐 2018년 4월에 4.27 판문점 일주일 전에 전원회 열어서 ICBM 모라토리엄 나 안 쏠 거야.
누가 안 시켰어요? 풍계리 핵시장 폭파할 거야? 누가 안 시켰어요? 지들이 먼저 선언하고 하노이에서 이제 동결이죠 이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뭘 내놨습니까? 영변 핵단지를 내놨잖아요. 영변 핵단지는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럼 일부와 제재 5개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그때 이미 핵 군축을 했던 거예요. 핵 군축을. 그런데 그걸 볼턴이 막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현실론 완전한 비핵화 어렵다. 이번에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랬잖아요. 뉴클리어 파워보다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상. 예. 환상이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트럼프는 핵동결 핵군축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을 견인해낼 거다. 이번에 최고인민회 안 나와서 지금 나와서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웨이트 앤 씨인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가져와.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벌써 친소가 갔을지도 모르겠다. 벌써요? 트럼프 하는 그런 동향을 보면 친소 보내는 채널은 많거든요. 예. 근데 예상보다 빠르다 지금. 양측이 케미를 맞춰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갑이냐 을이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나눴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협상이 일기 때와는 다르게 잘 될 거라고 지금 조한범 박사님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일기 때보다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일기 때보다 잘 왜냐하면 된다. 북한이 갑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핵 능력은 훨씬 더 고도화됐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김정은도 시간은 많지 않다. 오히려 다급하다. 트럼프도 다급하다. 둘 다 다급하다. 여기서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볼튼 같이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다.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예. 이제 어른들의 축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론이 너무나 퍼져 있다. 지난해 9월에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우리 열받게 했잖아요. 예.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여론이거든요. 더 바이든이 4년 동안 상황을 악화시켰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더 놔두면 안 돼.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엄마한테 부엌에 하고 장난감 사줘. 그래도 안 사주니까 이제 문 앞에 서서 나 가출할 거야.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기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스몰 딜 가능성은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예. 김용배 의원님 스몰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 스몰딜이라는 게 ICM 같이 장거리 미사일은 없애고 그러니까 뭐 없애거나 이제 뭐 안 만들고 그리고 뭐 북한 핵은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스몰딜의 골자잖아요. 단계적 접근법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굉장히 주목이 됐던 게 콘도 발언입니다. 콘도요. 뜬금없이 북한의 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원산 갈마지구 표현이고요. 해안선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해안선이 이쁘고 호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콘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가 실제로 갈마지구에 콘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아 진짜로요? 예. 오. 지금도 상당히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형적인 가족 비즈니스의 일환이거든요. 예. 이런 점이 하나 주목이 됐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까 말씀드린 AFPI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여기인데 여기가 CIA 국장부터 시작해서 장관 7명을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위 책을 썼던 편집자 프레드 플라이트를 만났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사를 보니까 북하고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레넬 대사하고 아주 친한데 최근에도 만났고 그레넬 대사가 조만간 북한을 접촉할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pretty sure 영어로 제법 확신한다. 상당히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만날 때는 아마도 조건들 컨디션즈라고 했어요. 예.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군사들과 무기들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포함되지 않겠냐고 본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좀 끝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가 끊어주면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래서 거죠. 그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중국, 차이나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적 실패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중동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다가 중국이 저만큼 커졌는데 이거야말로 미국의 지금 총체적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줄이고 오직 중국에 집중해서 견제하고 중국과의 소위 이야기하는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든 방법을 쓴다. 예. 이게 이제 핵심 정책에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도 중국과 분리시켜서 안정화를 미국 주도로 시켜내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을 전 세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게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핵심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김정은과 난 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 밀리터리 볼에 와가지고 우리 그 평택 미군 기지 연결해가지고 김정은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대관식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2번이나 해봤습니다만 네. 그 준비 과정이라는 거는 고도의 이 준비 과정과 이제 평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도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특징이 뭐냐 이렇게 예.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쓰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의존도가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막 98%인데 그러면은 북한이 중국을 등질 수는 없으니까 미국하고의 교역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완벽하게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척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는 게 아닌가 말씀해 주셨는데 조한범 박사님. 예. 그 우리 김 의원님이 재밌는 말씀하셔가지고 트럼프가 발언하는 거 보면 치밀한 발언을 가끔 많이 해요. 지금 콘도 해안 그게 원산갈마 해안관광단지고 김정은이 올해 그걸 완공하고 주력하고 있거든요. 관광산업을. 근데 관광산업의 특징은 뭐냐? 대북제재 예외예요. 예. 대북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툭 던진 얘기 같지만 트럼프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구미에 맞는 팁을 던져준 거죠. 너에게 내가 줄 게 있어. 충분히 있어. 그리고 김정은 원산갈마 해안관광단지는 사실 뭐 제가 플로리다는 안 가봤지만 거대합니다. 거의 6km 해안에 어마어마한 수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상품화 된다고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은 현재 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이 관광산업은 건물만 지으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한 그냥 해안 콘도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상당히 치밀한 셈법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홍 원장님. 예. 콘도 다 져놨어요 이미. 다 전화어요. 다 져놓고 이제 개통하기 직전이었는데 사람만- 내장이 하나도 안 됐대요. 내장 뭐 예. 그런 거만 아니지 외관으로 보면 다 모습이 다 나왔고 예. 벌써 한 1년 반 전쯤에 아마 지금 개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이 안 오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와서 못했고 늦어졌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 지금 조한범 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광은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대신에 관광객을 보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원산에서부터 그 저 금강산까지가 그 명사십리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대거든요. 옛날부터 이미 트럼프 얘기로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만나서도 내가 얘기를 했다. 내가 전문가 아니냐 부동산. 그 싱가포르에서도 그 저 마리나 베이 호텔 그 저 꼭대기에 그 보트 모양으로 저 수영장 있고 그런데 김정은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김정은의 그 저 유혹하는 듯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게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잘 되면 우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너무 잘 되면 이거는 북한은 비핵화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되는 거는 좀 기정사실로 세 분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되느냐. 그 타이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고 그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그게 아마 지금보다는 이제 차기 정부가 누가 됐든 차기 대통령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이제 한반도 이제 운전자 역할을 지금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어떤 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 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한범 박사님 좀. 지금 우리 홍 원장님이 참 우리 딜레마를 얘기했어요. 너무 안 돼도 문제고 너무 잘 돼도 문제거든요. 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단계적 접근 말씀하셨잖아요. 랩 후퍼라고 바이든 정부의 NSC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비핵화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 단계 인터림 스테이지가 왜 없겠냐. 문제는 이 중간 단계 합의에서 끝나버리면 북한에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로는 뭐냐. 아 여기서 막아야 돼. 최소한 이제 안정화시키고 부분 비핵화라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은 여기서 멈추고 싶은 거고 우리는 이걸 시작으로 끝까지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임기는 4년이고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북핵은 인정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능력은 가지고 국제사회와 북한은 화해를 하는 거고 IAEA 감시 받겠다 얘기할 수도 있고 북미 아마 무역대표부가 그냥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개선도 같이 가요. 그럼 무역대표부 워싱턴 북한이 있고 이러면 이제 북일 수교로 갈 거란 말이에요. 북일 협상을 납치자 문제랑 수교 배상금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한 코리아 패싱의 상황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 취급하고 민족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는 성과 도출이 급할 테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운전대라도 2018년 19년에 잡고 있었어요. 결과는 공허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북한은 인정 안 할 거고 트럼프도 자기 너 들어오지 마. 재미 못 봤으니까 내가 빨리 할 거야. 지금 아까 진정 갖춰놨던 게 스피디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오고 국제사회에는 그걸 용인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정신 없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 외통이시죠?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내부 상황은 그건 뭐 헌법적인 절차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고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체 핵무장 같은 여론에도 진보 보수가 없어요.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바이탈한 정말로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핵화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돼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여야가 함께 방미를 하게 됐던 건데 향후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지렛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예. 그전에는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거간꾼 노릇을 하거나 지렛대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미중 간에 이제 출석이 뭐 이제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전략상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리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다 또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고 또 자국 우선에 또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일본은 지금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틀려고 하고요. 예. 심지어 러시아하고도 일본이 여러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US 스틸 인수 불가 과정에서 보면서 미일 동맹이라고 말만 하더니 엄마 이거 사기업 간의 거래를 못하게 하네 라고 이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국익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신다자주의를 저는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신다자주의요.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본 백본으로 하되 예. 기본으로 하되 그 범위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개선하면서 일본과 미국에 공동으로 요구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러시아하고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 지렛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요 지역 내에서의 한국이 독자 생존을 위한 그런 지렛대를 물론 마지막으로 북한하고도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서야 되겠지만 예. 북한하고도 그래도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저는 일정한 지렛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러 뭐 한반도에 예예예 원장님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북미 간에만 돼야 되고 우리는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새 정부 들어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과도기 정부가 일단 전단살포 금지시켜야 돼요. 전단살포를 막는 노력을 보여야 돼요. 대북 전단살포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거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전단살포하는 거는 북한의 과도한 무력 개입을 초래하니까 위험하니까 막으라고 했어요. 다만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만 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전단살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다. 처벌하는 건 하지 말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고 예. 막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막어 이 정부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살포를 막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확성기 방송 빨리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공존 의지를 계속 밝히고 그다음에 인도 지적 지원하는 거 계속 의사를 밝혀 받든 안 받든 그리고 대화천을 개설하자고 굉장히 계속 아주 치근대듯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혜적인 협력하자고 이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계속 적대 관계로 남북 관계가 있으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우리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너무 양보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군축회담을 트럼프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든 실무회담을 하든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예. 거기에 반대해봤자 트럼프는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반대해가지고선 괜히 한미 관계만 나빠지지 말고 흔쾌하게 그거 좋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남북 간의 관계도 잘 되고 비핵화를 가는 길로 함께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미 간의 그 비핵화 로드맵도 얘기하고 군축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북미 간의 합의에는 그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못 박아야 된다. 예. 이건 분명히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묵인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걸 분명히 해주고 예.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하고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한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얘기해 줘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와, 이 전문가 세 분 모시니까 한 2-3시간을 해야 될 것 같는데 거의 1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이건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핵무장론, 자체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북한 지금 뭐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거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정치적인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불장난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먼저 선언하게 되면 일본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하고 핵을 숫자를 확 줄이자고 이야기했었고 푸틴도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 판에 예.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다는 게 저는 대책 없이 질르기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한범 박사님. 자체 핵무장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술핵 반입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농축과 재처리는 잠재적 핵력량 구축은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평화적 목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만일에 스몰딜이 된다 그러면 그 상응하는 대가로 농축과 재처리 정도는 받아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사실 그거를 해와야 된다고 조선일보가 막 사설에도 써서 쓰고 그랬는데 그걸 아니 못했어요. 무슨 수를 써든 예. 스몰딜 가면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근본적인 위협으로 가요. 일본이 지금 농축과 재처리 허가를 그건 하고 받아놨기 있습니다. 때문에요. 예, 예. 하고 저 있습니다. 부분은 미국에서도 고민 안 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홍 원장님. 예. 저도 농축과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거기다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나름의 그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한데 지금 확장 억지라는 게 윤석열 정부 굉장히 말만 크게 했지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고 투하하고 안 하고는 미국이 결정하고 네. 우리는 그 핵 전폭기를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지켜주는 거 그것만 하거든요. 예, 예.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전술핵을 지상 배치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한시적 조건부라는 게 뭐냐? 북한이 핵 그 포기회담에 나오면 일단 밀어두고 예, 예. 만약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식으로 가면 또 철수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는 전술핵을 배치하되 지상보다는 해상 배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또 한반도 둘러싼 얘기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세 분을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